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2차 경영조직론 강의의 문유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핵심 이론 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요, 경영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경영조직론의 조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제일 앞부분이고요. 제1절 경영학과 조직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요,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 특히 경영학 이런 부분들은요, 뭐 단문으로 경영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경영조직론을 공부하신다면 조금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영학 과목에서는 개념을 조금 확실히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요, 이제 서술형 시험을 위해서 약간 줄글 형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를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환에는요, 조금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은요, 경영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목표를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기업 조직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 체계다라는 말을 우리 교재에서는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는 한정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경영학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실 때요, 앞으로 오늘 수업 시간에도 조금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경영학이라는 건요, 우리 기업을 조금 쉽게 생각해 보시면 기업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서 괜찮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인 거죠. 이런 조직은 이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혹은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무적 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것, 이러한 현상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다라고 알아두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경영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개념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투입 요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투입 요소, 경영학에서의 투입 요소는 자원입니다. 유형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지식과 같은 무형 자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관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리 과정이라고 하면요, 경영학에서는요, 항상 이 목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조직에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모인 게 아니겠죠. 뭔가를 달성하려고 모인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한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넘어가면은 이제 산출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 아웃풋이라고 하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제품, 재화를 생산을 하게 되겠고요. 뭐 서비스업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산출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잡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직의 중요성이라는 목차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목차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제1절에요. 로마자 1번 경영학 밑에 하단에 아라비아 3번에 경영학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성이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이동하셨죠? 이동하셨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거기서 몇 줄 넘어가시면은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몇 줄 넘어가면은요, 총체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조금 넘어가시면 경영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개인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여기 보시면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각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조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설명입니다. 알아두시고 넘어가실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영학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경영 조직론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직의 개념은 조금 더 확실하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한번 봐볼게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체계화된 구조를 띠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경계를 가집니다. 내가 있는 조직과 다른 조직과 경계를 가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모인 집단을, 사회적 집단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각 개념에 대해서는요, 뒤이어서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넘어가시면은요, 조직 밑에 양가로 3번의 특성이라는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에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문자를 따서 조금 외워보실 수 있어요. 두 문자는요. 목, 구경, 환, 사, 상입니다. 두 문자 숙지해 두시고 개념 현출하실 땐 두 문자를 기준으로 현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이란 개념은 이런데 조직은 도대체 왜 등장하는 걸까요? 라는 등장 배경에 대한 목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조직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그래서 답안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개념을 쓰시고 조직의 등장 배경을 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재에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은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의 분업인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의 최소화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노동의 분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업, 여러분들 분업 뭔지 아시죠? 업무를 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업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 라인마다 각각 다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A라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저는 A라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제 스킬도 계속 늘게 되죠. 그래서 숙련도, 속도가 늘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작업자 입장에서 이 방식을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나오겠는데? 내 작업이 조금 더 괜찮게 나오겠는데? 라고 하면서 기술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할 때 최소한의 생산 시설만으로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업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실 분업만 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나요? 내가 이 작업만 해서는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없죠.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러면 그 B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 작업을 인계받아서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장 배경이 노동의 분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상호작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러한 필요성에 기인해서 우리가 조직이 등장한다라는 개념인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요, 이제 노동의 분업 말고 조직의 등장 배경을 거래 비용의 최소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슨이 체계화한 조직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래 비용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의 최소화라는 개념도 이 이론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일단은요, 우리가 시장을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랑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그 개념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어떤 시장이냐면은 거래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판매자도 많고 구매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서로 시장에 뛰어들 때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동질한 제품을 판매자들이 모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거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보기만 해도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사실 이 거래 비용에서 전제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슨도요, 우리 시장은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시장 실패가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이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 하면은 거래 비용 때문에 최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래 비용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랑 거래를 할 때 내가 최적의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탐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비용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까스로 내 거래의 상대방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랑 협상하는 것도 다 비용이 또 소모가 되기는 합니다. 또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거래 조건을 협상을 했는데 그 거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통제 비용도 다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윌리엄슨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 비용이 있다, 거래를 할 때는. 그래서 최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시장 실패는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설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원인은 우리가 뒤에서 거래비용 이론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간략히 살펴보자면 인간이 우리 거래하는 사람들이 합리성이 제한된 합리성이 있고 또 거래를 할 때 좀 기회주의라는 경향을 좀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이론인 거고요. 그리고 그 환경 자체에도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완전 경쟁 시장은요, 거래 상대방이 무수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시장에 그렇게 거래 상대방이 많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독과점 시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상대가 소수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정보 자체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정보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밀집성이라고도 하죠.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실패를 하는데 이 윌리엄슨에 따르면은요, 이런 시장 실패를 막고자 거래 비용을 낮추고자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우리가 조직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우리 조직은 설계되고 유지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좀 예시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공인노무사로 합격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업무 중에서 인사노무관리 자문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뭐냐면요,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이 요새는 노사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노사 이슈가 많아서 항상 외부 자문을 외부 노무사한테 외부 노무법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 노무사를 어떻게 그 외부에 있는 노무사와 거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노무사와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그 거래 비용이라고 하면은요, 괜찮은 노무사를 찾는, 괜찮은 노무 서비스를 찾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그 노무사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 노무사랑 그 노무 서비스에 대해서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가까스로 찾아서 협상도 다 했는데 그 노무 서비스의 뭐 퀄리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비용을 이제 기업에서 우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요, 노무사를 직접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 노무사를 직접 채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사내에서 일하는 사내 노무사라는 것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라는 곳에서 조직 안에다가 노무사라는 기능을 조직 안에다가 편입을 시킨 거예요. 직접 채용을 함으로써. 비단 노무사뿐만이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해서 마케팅 대행사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일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래 비용이 싫다. 조직화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거래 비용이 싫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 기능을 우리 조직에다 편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다가 우리 조직 내부에다가 마케팅 전문가, 전문 직원을 채용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거래 비용의 최소화라는 관점인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조직이 등장하게 되고 조직이 점점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의 개념도 봤고 조직이 왜 등장하는지 등장 배경도 봤는데요.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개념 파트에서 이제 설명 못 드린 것을 여기서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성을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 두 문자는요, 목, 구, 경, 환, 사이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합체다. 그래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이 목표는, 그리고 구성원을 통제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 중요한 보험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보험사에서는요, 매달 어떤 목표치를 구성원들한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 달에는 이 정도의 실적을 올리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체로 구성원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구성원이 그 목표를 바라보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직 같은 경우에 권한과 지위 체계가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 뒷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조직 구조를 설명했을 때 조금 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권한과 지위 체계를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의도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 자체가 어쩔 때는 조직 활동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권한이라든지 지위 체계, 우리가 이제 뭐 업무 분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위 체계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조직은 경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우리 조직이라는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 중심에서 이 구성원들은 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넘어선 행동, 예를 들어서 경쟁사의 행동은 외부의 행동이라고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정책이 변화한다, 뭐
동향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외부에서 바뀐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외부 환경들이 있어요. 외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주주도 있고 고객도 있고 뭐 외부 뭐 정부의 정책 변화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있겠죠. 이러한 환경에 우리 조직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요, 이 환경의 적응이라는 목차가 있는데요. 이제 양가로 3번 특성 밑에 반가로 4번 환경의 적응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적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시스템 이론이라고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2절 공부하실 때요, 제가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우리 조직이라는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개방형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개방형 시스템도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넣어서 뭔가를 변환시키고, 그래서 아웃풋을 산출하는데, 이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건요, 외부로부터 피드백을 계속 받는, 외부랑 계속 소통하는, 환경이랑 계속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외부로 소통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우리 자사의 제품을 이용해보고 뭐 불만족스럽다 라고 후기를 남기면 그 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제품을 반영을 하는 것 자체가 환경이랑 상호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특히요, 이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이제 조직을 공부하시다 보면, 경영조직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뭐 나중에 집단 파트에서 공부하실 때도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은 기본적인 개념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들은 조금 유의해서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집단이다. 사회적이라는 단어 안에 이 상호작용이라는 의미가 약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계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조직의 개념도 살펴봤고 조직의 특성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면은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합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조직은 그 존재 이유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이 조직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당연히 평가하고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조직 효과성의 개념인 거고요. 조직 효과성의 의의라고 하는데, 우리 조직의 목표와 조직 효과성 이 부분은요, 이 목차는 2006년도 공인노무사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개념은 항상 좀 잘 외워두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개념을 한번 봐보실게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한 정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를 달성한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요, 조직 효과성이란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는 이거를 의미하는데요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쓰실 때 뭐 목표는 이건데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우리는 조직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조직 효과성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조직 효과성,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출제가 돼서 단문형으로 출제가 돼서 이거를 쓰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개념만 소개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에 같이 나온 공식 목표와 운용 목표에 대해서도 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페로우라는 학자가 공식 목표와 운용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목표와 운용 목표는요, 공식 목표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보시자면, 쉽게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미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인류의 가치에 기여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고 이렇게 예쁜 말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 목표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목표이고요. 존재 이유,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를 설명하고 뭐 사명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의 운영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조직이 이제 공동체의 가치를 함양하고 인류에 기여하고 이런 예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하위 부서들, 뭐 예를 들면 뭐 영업부서, 마케팅부서는 조금 다른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부서는 뭐 올해 매출 얼마 달성, 영업이익 얼마 달성, 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목표를 실질 목표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문제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개념만 적시하지 마시고 답안지를 조금 더 풍부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한편 페로우는 이런 목표를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조직 효과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잘 달성을 했는지 조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평가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조직은 항상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자원을 쓰고 비용을 들이게 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목차가 등장하게 되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아라비아 2번에 양가로 1번부터 이제 조직 효과성의 의의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의 조직 효과성에 대한 측정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요, 좀 글이 좀 많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각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암기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요, 제가 아까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게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은요, 자, 내, 목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방식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해관계자, 균형성과표, 경쟁가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하면은 이균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조직 효과성의 측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서론 쓰실 때 조직 효과성의 측정부터 바로 쓰실 게 아니라 그 위에 개념인 조직 효과성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적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조직 효과성의 측정의 방법은 이렇게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방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전통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투입, 과정, 산출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요, 이 전통적 측정 방법은 이 개념에 입각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원 기준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념을 한번 봐볼게요. 자원 기준 접근법이니까 자원을 획득해서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 능력 자체를 그냥 조직 효과성의 정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접근법인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교재 보시면 뭐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이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보시면은요, 반이라는 학자가 이제 브린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학자에 따르면은요,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힘들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조직은 굉장히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 교재도 이제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조직 효과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사노무관리론에서도 이 개념을 배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인재라는 것도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재가 굉장히 가치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해요. 똑똑하고. 근데 그러한 인재가 굉장히 희소합니다. 뭐 되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방도 힘듭니다. 그리고 대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뽑아도 이 인재만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요, 개념을 설명하고 장단점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장단점이 나오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플러스라고 하면 장점인 거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표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암기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보시게 되면 자원기준 접근법은요, 우리 자원을 얼마나 잘 획득을 해서 잘 관리했느냐를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은 이제 정량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은 다른 조직이랑 비교하기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자원에 포커싱을 맞출까요? 그러니까 자원, 관리, 그리고 산출, 투입, 관리, 산출이라는 개념 중에서 굳이 투입에 포커싱을 맞추는 이유는 결과, 산출물이 애매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집단은요, 그 결과라는 게 굉장히 조금 정량적으로 측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조직 효과성을 측정해보자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단점을 외우실 때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점이 단점으로 이렇게 종이를 접듯이 데칼코마니 되듯이 접혀서 장점이 단점으로 변환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워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폐 단위로 환산이 돼서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을 잘 보유했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 조직 전체가 굉장히 성과를 달성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의 성과를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겠고요. 결과 목표가 모호할 때 쓸 수는 있겠으나 이 자원이라는 게요, 어떤 자원을 어느 정도로 획득을 해야지 그럼 잘한 걸까요? 그건 알기가 좀 힘들죠. 기준도 모호하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모호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과정. 우리가 이제 투입 과정 산출에서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 과정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개념을 살펴보시면은요, 내부 과정 접근법은 내부 구조의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분업화, 통합화 상태, 역할 배분, 권한의 위임 정도, 조직 위계, 부서 규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교재에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교재에다가 이제 조직 구조 설계라고 적어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등장하는 개념들 나중에 우리 뒷부분 가가지고요. 조직 구조 설계에서 이 개념들을 다 하나씩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분업화, 통합화 같은 경우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말에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분업화라는 거는 각자가 이제 맡고 있는 일들이 서로 상이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각자가 서로 자기 일만 하면 조직이 운영될 수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연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부서 간에 연계하는 것을 통합화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생산관리부서 혹은 생산기술부서, 연구개발부서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이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B2B 마케팅 부서랑 연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합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역할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권한을 얼마나 위임을 하는지, 지휘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내부과정 접근법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교재에 역시 장단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뭘까요? 자원기준 접근법이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다른 걸로는 측정이 어려우니까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직이랑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조직이랑 우리 조직이랑 너무 많이 달라서 투입이나 산출물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래도 비교는 하고 싶을 때는 이 내부과정 접근법을 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장점 말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투입이랑 산출 요소가 다른 경우에 측정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정이라는 건요. 우리 내부 과정 접근법은요. 이런 것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팀워크, 조직 문화,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평가자라든지 평가 요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상호작용 같은 거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단점이지 않은가 하는 게 우리 교재의 설명인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요. 자원기준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과정을 잘했다라고 해서 산출물이 나쁘면 그 조직은 조직 효과성이 있는 조직일까요? 그렇다고 말하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조직 전체 효과성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 접근법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산출 중심으로 하는 목표 달성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평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장점을 조금 넘어가 보자면요. 개념 정의에 충실한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조직 효과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접근법은 목표를 평가하겠답니다.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평가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개념 정리에 충실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논리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대외적인 목표나 실제 목표 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뭐 천명하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질 목표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괴리가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조직 자체가 목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나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목표는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목표도 약간씩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뭘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할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측정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현대적인 측정 방법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현대적인 측정 방법 제가 아까 이균경 3가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해관계자 접근법이고요. 여기도 이름을 보시면 약간 유추가 가능해요.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나오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겠다라고 하고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 이해관계자 뭔지 아시죠? 조직 성과에 이해를 가진 내부의 모든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보면은요, 뭐 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 혹은 노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을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역시 장단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해관계자는 여러 명이죠. 그래서 여러 명의 그런 요구를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그리고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압력을 반영해서 굉장히 현실적이다, 현실을 설명하는 측정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조직 그 자체로 그냥 홀로 운영될 수는 없겠죠. 여러 사람의 압박이라든지 요구에 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정책이 변화한다든지 고객이 변화한다든지 그러면 그에 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요, 이제 다차원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문제가 뭐냐면 의사결정 주도 집단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조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주로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어떤 임원분이 오셨는데 그 임원분은 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굉장히 고객 지향적으로, 뭐든지 고객 지향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고객 지향적으로 내립니다. 근데 그 임원분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른 임원분이 오셔서 그 임원분이 또 다시 새로 의사결정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또 되게 주주지향적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그 요구를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한계점이 있겠죠. 또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면요. 환경 요인의 요구나 압력을 반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요구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그런 이해관계자 사이에서도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덜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요도라든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균형 성과표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요. Balance Scorecard Approach라고 해서요. 약자로 BSC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념이 등장하는데 학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카플란과 노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이론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조금 특이한 게 전통적인 재무지표와 CSF와 연관된 그 지표를 결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재무지표 말고 이제 CSF라고 하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요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업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전략적인 기획력, 아니면 글로벌 마케팅, 제품 혁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제시한 접근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거를 측정하는데 4가지 효과성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하면요, 재고프학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재무적 관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적인 지표로 성과를 제시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익, 매출액, ROI 등 회계학적 측정치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이론을 암기하실 때는요. 개념만 암기하실 게 아니라 각 기준, 각 효과성 영역을 측정하는 방법도 같이 함께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으로 넘어가 보면요. 고객을 파악하고 고객 지향적 프로세스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고객 만족도, 재구매율, 고객의 충성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측면에서 어떤 걸 바꿔야 되냐, 우리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에서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것을 바꿔야 되냐 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자면 경영 시스템, 제품 개발, 생산, 품질, 정보기술과 같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및 성장 관점인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개선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의 관점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면요, 뭐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노력, 우리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하면서 학습과 성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이직률,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도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조직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현대적 접근법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경쟁가치 접근법인데요.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요. 캠벨이라는 사람이 39개의 측정 기준을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퀸과 로바오라는 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학자가요. 여러 가지 측정 기준을요. 그 기준 그대로 본 게 아니라요. 3개의 축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차원으로 범주화를 했는데요. 이때 이 범주화한 차원이 바로 요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가요, 하나씩 보시면요, 서로 가치가 경합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가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과 통제, 여기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유연성이라는 건 혁신, 변화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통제는 이제 안정과 질서를 선호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 이제 한 축은 유연성과 통제고 다른 한 축은 이제 구성원 자체의 만족감, 뭐 성장 이런 거에 목표를 두는지 아니면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에
목표를 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수단 목표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하위 목표냐 상위 목표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축을 3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교재에 이제 양가로 3번 조직 효과성에 대한 현대적 측정 방법, 그 목차에서요 계속 내려가시다 보면은요 조직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체계 모형, 합리적 목표 모형 하면서 이제 모형이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좀 글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글대로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도식으로 좀 눈에 띄게 외워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축이 우리가 아까 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이 요렇게 축이 하나가 있고요, 요렇게 축이 하나 또 있고, 요렇게 각각 수단과 목적이 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총 3개인데요. 요거를 이제 두 문자를 따 보자면은요, 구조, 통유, 수, 목이라고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1사분면부터 차례로 모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개방체계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도 보면은요, 이 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개방체계 모형이란 하면서 축을 다 설명을 하는데요. 이 축을 보시면요, 조직의 포커싱을 맞추고 유연성에 포커싱을 맞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의 생산성, 효과성을 꾀하면서 동시에 변화에도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좀 예를 들어보자면 벤처기업 같은 것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목적은요, 성장하고 자원을 획득해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거겠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뭐 적응을 한다든지 위기 대응 능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관계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또 축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구성원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구성원 자체에 포커싱을 맞추는데 또 변화에도 약간 유연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목적은 인적 자원 자체의 성장이나 개발을 꾀하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결속력, 응집력, 신뢰, 사기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3, 4분면으로 내려가서요, 여기도 이제 축을 보시면은요, 구성원의 포커싱을 맞추고 약간은 통제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내부 과정 모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보자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 굉장히 관료제적인 조직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조직은요, 안정, 질서,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단으로 정보관리, 의사소통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라든지 관료제적인 조직은요, 이제 상하 이런 소통체계라든지 지휘체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수단으로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 4분면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합리적 목표 모형이 나오는데요. 조직과 통제에 포커싱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에도 별로 오픈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조직 자체의 생산성을 굉장히 꾀한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사기업 같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수단은요, 이제 기획이라든지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꾀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외워보실 수 있고요. 이 모형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 자체에도 두 문자를 조금 따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체, 인간, 과정, 목표다라고 하고, 이 수단 목적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씩만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은 다른 건 좀 연상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문자가 적성, 응계, 정질, 기생이다 라고 한번 외워보시면은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조금은 외우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요 모형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들 교재를 가셔가지고요, 요 모형 아까 제가 그 목차 짚어드렸잖아요. 그 목차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5장 6절 조직 수명 주기, 16장 1절 조직 문화라고 적어보실 수 있겠고요. 이 모형은요, 이제 퀸과 로바오가 이러한 모형을 제시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뒷파트로 가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조직 수명주기나 조직 문화 파트에 가게 되면은 퀸이라는 사람이 이제 카메론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모형을 한 번 더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형이 이제 몇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좀 이번에 외우실 때 조금 유심히 살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만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거는 우리 교재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아라비아 3번 조직의 유형이고요. 거기서 이제 양가로 1번에 에치오니의 분류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에치오니 스펠링이요, 중간에 I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치오니 스펠링 여기 중간에 I 하나 있잖아요. Z 다음에 I 하나 있잖아요. I 하나 넣어주시고, 만약에 변기하실 예정이라면 살짝 고쳐주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거기 내용에 보시면 권력의 형태, 그리고
구성원칙의 몰입 형태, 이것들을 이제 9가지로 각각 3가지를 제시를 해서 3 곱하기 3 하면 9잖아요. 그래서 9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재에서는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몰입이 결합된 조직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강압적 조직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권력을 굉장히 강제적으로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교도소, 수용소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또 넘어가서 보상적 권력과 계산적 몰입이 있다. 이제 금전적인 보상으로 몰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공리적인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고, 기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범적인 권력과 도덕적 몰입을 결합한 조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규범적 조직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규범이라든지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종교단체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양가로 2번에 블라우와 수캇의 분류가 있는데요. 이 분류에 따르면은요,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조직의 산출물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건데요. 거기 우리 교재에 결사단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결사단체의 최대 수혜자는 조직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노조나 정당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영리조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최대 수혜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봉사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봉사조직의 최대 수혜자는 고객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병원이나 학교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행정기관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양가로 3번에 카츠와 칸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목적 또는 기능을 기준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제적 조직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적 조직이라는 거는 경제적 생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관리적 정치적 조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관리적 정치적 조직이라고 하면은 권력을 효율적으로 창출을 해서 분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정당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유지 기능적 조직도 있다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이러한 조직은요, 사회 규범을 굉장히 강조하는 조직인데요. 학교 같은 단체를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응적 조직도 있다라고 해요. 적응적 조직은요, 지식 같은 것을 창출하고 이 지식을요, 그 이론과 지식을 문제에다가 적용하면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요, 경영학과 조직의 큰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조직 효과성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면 될지, 마지막으로 조직은 어떤 형태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조직 이론이요, 시간마다 약간씩은 좀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마다 변화하는 이론들이, 학자가 제시한 실제 이론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